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한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사이다 같이 속 시원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도 이 전기차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에헤이, 차 충전해야겠네. 아니 충전을 하는데 지금 뭡니까? 번호판을 가리네요. 됐다. 아? 화장실 전기 아니에요? 아이고야, 벌써 시간 일이 됐나? 응? 또 빨리 오라고 난리네 난리. 아이고 참. 여보세요. 근데 이제 맛이 있다. 너희 벌써 술 다 마신 거 아니지? 내가 차 충전만 시켜놓고 금방 갈게. 아? 보자.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공원에 사람들 아무도 없겠지? 에헤이, 차 충전해야겠네. 주차구역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 아닙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번호표를 가리는 것도 이상하고. 됐다. 네. 공중 화장실. 얼른 가서 오랜만에 진하게 한 잔 마셔볼까? 아, 이 차 또 화장실 전기로 충전하고 있네. 한두 번도 아니고. 바로 저쪽 공원 주차장에 충전소 있는데. 아, 안 되겠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예, 여기 로이어 공원 화장실 쪽 주차장인데 지금 전기차 한 대가 화장실 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 아이고, 빙빙 도네. 너무 많이 마셨나? 아침 일찍 그 차 빼러 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로이어 경찰서 김정희 경위입니다. 1234 차주되세요? 네, 1234 차량이 전기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전화를? 공원역 공중 화장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화장실 전기를 끌어다가
충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아이 그 차 전기가 다 떨어지가 그 충전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그 전기 한 번 썼다고 참 진짜. 선생님, 전기 충전소가 공중 화장실에서 10m 거리에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기를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공중 화장실에 전기 쓴 게 나쁜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면서 차량 번호판은 왜 그립니까? 아 그거는 그 혹시나 전기 충전하는데 그 누가 신고할까봐. 그 살짝 가린 거는 맞는데 그 저는 그 진짜 그 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 몰랐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장애 주차구역에 주차하셨네요. 장애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주차 스티커 지참하셔가지고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나오십시오. 아니 그게 그리고 제가 지금 충전하고 있는 차량 앞에 있는데 차량 이동해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과음을 해가지고 지금 술이 아직 됐겠습니다. 그 지금 당장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좀 이따가 잠 좀 깨고 그때 그 차 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술을 마신 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를 빨리 빼주세요. 장나게 씨. 아유, 비틀거리면서 오시긴 오시네요. 아, 저렇게 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아유, 아직 술도 아직 안 깼는데. 아유. 네, 잠시만요. 운전자분 술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술 드시고 운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음주 측정기에 입 대고 불어보세요. 아 근데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상황이 좀 이상한데. 음주운전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 불어보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나왔고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전화해가 차 빼라 불러놓고 운전하자마자 음주 측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고? 이거 함정수사 그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네. 아휴. 자, 남인패 씨, 공중 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에 음주운전까지 정말 이름만큼 민폐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세상에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남인패 씨, 종종 공원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전기를 끌어다가 충전을 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죠. 역시나 공중 화장실 전기로 충전 중인 남인패 씨의 차,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까지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남인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차를 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 깬 남인패 씨는 나중에 이동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빨리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데요. 결국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남인패 씨. 그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음주 단속을 했고 수치는
면허 정지 처분 수준인 0.059%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인표 씨는 차를 빨리 빼라고 불러놓고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함정 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남인패 씨,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엄동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기차주인 남인패 씨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가 충전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고요. 네. 둘째, 충전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한 행위는 장애인 등의 편의 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야, 자, 지금 위법한 행위가 4가지인가요? 와 범죄 마트네요. 그러게요.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 놀란 게요.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게 민폐 행동인 거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참 처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전기인데 절도죄에 해당합니까? 네. 우선 절도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이 재물에 해당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현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은 이제 재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 전기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야, 이게 전기 같으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하죠. 예. 그런데 형법에서는 단순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 이제 재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으로 재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 공중 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이야. 자, 절도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남인패 씨가 이게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처벌이 지금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요 남인패 씨가 차를 충전할 때 이 번호판을 또 가렸지 않습니까? 네. 이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행위도 처벌받는 줄은 몰랐어요. 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남인패 씨는 전기 절취행위라는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 이게 뭐 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냥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하시지. 그러게. 참나. 거기에다가 또 충전을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네. 비장애인이 장애인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제재가 있죠? 그 장애인 주차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그리고 주차 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서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남인패 씨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다음으로 남인패 씨가 가장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경찰의 음주 단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경찰관이 알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단속 경찰관은 차주가 운전하기 전부터 이제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경찰관은 범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음주 측정 등의 수사를 개시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 절차가 아닙니다. 아. 따라서 음주운전은 무죄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음주 측정 보고서 및 음주 수치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음주운전을 뒷받칠 만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남인패 씨처럼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또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엄동 변호사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시면서 네. 이런 분쟁이 늘어났나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이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주가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차를 빼지 않자 다른 전기차주가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임의로 뽑은 행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저 그러게요. 충전 시설도 부족한데 충전이 좀 완료됐으면 차를 좀 빼주시지. 예. 이렇게 사건 고소까지 이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완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요.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까지는 아니죠? 있습니까?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오. 그래요? 그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그 충전 시설이나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리고 충전 구역에 진입로 등을 가로막는 등 그 충전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인패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남인패 씨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제 사례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남인패 씨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기 충전은 충전이 허용된 장소에서 하시고 음주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없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그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3배를 주고 살았네. 택시 아저씨 너무한 거 아이가? 그러게 말이다. 지금까지 얼굴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해도 너무하네. 여보, 아버님 댁으로 돌아온 기분이 어때요? 뭐 고향에 온 것 같고 뭐 그렇지 뭐.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여기 마당에서 아버님이 자전거도 자주 태워주고 하셨다던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다리가 짧아서 뒷바퀴에 닿아가지고 이 뒤꿈치에 흉터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추억 많은 집이 왔으니까 잘 가꿔서 살아봅시다. 그래. 어유, 최씨 삼촌 아니십니까? 누구? 아이고 만필이 아이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아버지 가시고 여기 살러 왔나? 예. 이 집 이제 제가 가꾸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 돌아왔다. 지금 정리되는 대로 인사드리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 또 물이 떨어지네. 아, 장마철만 되면이 난리네. 아, 또 그렇나? 우리도 집수리 좀 하자. 하긴 해야 되는데 욕실에도 그렇고 주방에 환풍기도 새로 달아야 된다며. 집이 오래돼서 외벽에 벽돌도 떨어지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 그러면 알아보고 집을 새로 지어볼까? 당신 그래도 되겠나? 부모님이랑 추억이 깃든 집이라고 절대 손 못 댄다더니.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내가 건축사무소 한번 알아볼게. 바다 없게 깔끔하게 지어달라고 해라. 그래. 아, 측량 다 끝났습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저기 수도가 부근에 한 15평 정도가 그 옆집 소유로 돼 있던데요. 네? 옆집 채치 삼촌네 땅이라고요? 예. 아, 그럼 저를 빼고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옆집이랑 한 상의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건축사랑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만평 씨가 너무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째야 되노?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되나? 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 찝찝하네.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채씨 삼촌도 모르거나 아버님 생전에 합의를 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어쨌든 남의 땅인데. 일단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아, 삼촌. 제가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는데요. 한 15평 정도가 삼촌 땅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왜? 제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15평을 시세대로 저한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왜 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노? 예? 그동안 공짜로 남의 땅 써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시대로 팔아라 말아라 그게 공짜로 땅 쓴 놈이 할 소리가 아, 그게 아니고. 됐고 내는 그 땅 팔 마음 없다. 내 땅이니까 이래서라도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라. 아, 삼촌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을 봐서라도. 정? 남의 땅 써놓고는 정? 허참. 네가 꼭 그 땅을 사고 싶으면 그럼 시가 3배로 쳐서 사갖고 가라. 세 배요? 아, 삼촌 그거는 좀 너무하시는데요. 그동안 공짜로 쓴 것에 대한 임대료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 그러지 마시고요. 3배 안 줄 거면 나도 팔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 야, 이웃끼리 좀 심한데요. 아, 그 땅이 없으면 건축가가 안 날 거라 그러던데. 아, 대체 이걸 어찌해야 되노? 네, 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만평 씨 참 황당하겠네요. 뭐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꽤 있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만평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전에 거주하던 토지와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도시에 살던 그는 2005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하고 이사를 했죠. 하지만 주택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여러 곳에 하자가 생겼고 결국 주택을 새로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2021년 1월경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해왔던 토지 중 일부인 약 15평이 실제로는 옆집 최 부자 씨의 소유임을 알게 됐습니다. 김만평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부자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가대로 15평을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의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면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시가 3배에 이르는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연을 보니까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게요. 저희 시골의 할머니 집이 딱 이런 경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결국 3배로 땅을 샀어요. 와우. 궁금했는데, 자, 일단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함원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시골에서 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김만평 씨처럼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주택의 경계와 실제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김만평 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최 부자 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어떤 소송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점유 취득 시효 완송,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과거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이 미흡했던 탓에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이웃의 토지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이나 담장을 짓고 수십 년간 거주해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골에는 많죠. 네.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인데요. 특정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사람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자신의 땅이 아닌데도 건축물을 짓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살아왔다면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점유를 한 기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조건으로 크게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무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인데요. 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계속해서 점유해야 됩니다. 네, 자,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김만평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이 15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네.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 네. 김만평 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살면서 점유해왔던 집과 토지를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19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점유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가 점유했던 그 이력을 그대로 승계해서 점유 취득 시효인 20년, 요걸 완성했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점유의 승계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김만평 씨의 앞선 전 점유자인 아버지 김만복 씨는 1970년 2월경부터 사망한 2005년 3월경까지 약 36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36년을 점유하셨으니까 그 자체로도 20년 점유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통해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죠. 네. 그렇죠. 예.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의 첫 번째 조건이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에 20년 이상을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조건은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자주점유라고 부릅니다. 이야, 이게 평온 공연도 조금 어렵고 자주 자주 점유도 어렵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자주 독립 같기도 하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자면 해당 부동산이 철석같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인 줄 알았다. 내가 네. 꿈에도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경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때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인데요. 네. 채부자 씨 땅을 침범한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이 사실을 건축주가 미리 알면서도 공사를 했다고 보아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가 그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에 해당을 하나요? 네, 사실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보통 10%를 초과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자주 점유 의사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 예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속의 김만평 씨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김만평 씨가 점유한 옆집 최부자 씨의 토지의 면적은 과거 매수했던 200평 중에서 15평, 그러니까 약 7%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라면 김만복 씨를 비롯해 김만평 씨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취득,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믿고 점유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김만평 씨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최부자 씨가 명의는 변경을 해주겠지만 그동안 땅을 썼으니 임대료를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최부자 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바로 소급해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이 15평은 처음부터 김만평 씨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김만평 씨는 처음부터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고 토지를 인도하거나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살짝 봤을 때 김만평 씨가 이 소송을 하기 전에 15평을 시세대로 매수하겠다고 최 씨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혹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김만평 씨가 최 부자 씨에게 시세대로 15평을 사겠다고 한 내용은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매수 제의 사실만으로 점유자의 자주 점유 의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오늘과 같은 이 사건의 소송이 법원에서 좀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살펴볼 때도 남의 부동산을 점유했는데 그 점유에 따른 사정만으로 남의 부동산이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저도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납득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민법상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만평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 기간과 자주 점유 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만평 씨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최부자 씨가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투자한 돈이랑 빌려간 돈 내놔라. 와 이랍니까?
형님도 같이 스포츠 도박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빌린 돈 다 갚았는데 뭔 돈을 달라는 겁니까? 예?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이 자식이 내 돈 내놓으라고! 아이고 우리 부자 친구 오랜만이네. 아이 부자는 무슨. 네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만졌다 아이가. 경기 좋을 때 말이지. 요즘 부동산 거래하는 거 규제가 심해져가 부동산 투자로 돈 못 번다. 아휴, 어디 뭐 좀 새로운 사업 아이템 없나? 와 있으면 투자해보게. 그럼 수익만 난다면 투자해야지. 이 요즘 뭐 있지? 여행도 좀 자주 가고 돈 좀 만지는 것 같은데. 맨입으로? 내가 오늘 거하게 쏠게. 말해봐라. 내 아는 동생 재진이 알지? 니랑 같이 술 한잔 했다 이가. 내가 재진이한테 투자를 했는데 매일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5%씩 받고 있다 아이가. 진짜? 그래 내가 특별히 니니까 알려주는 거다. 지금 재진이 오래 해볼까? 빨리 전화해봐라. 달수도 네가 운영하는 투자 프로그램 관심이 있다고 했어. 에헤이, 예누님 재미 보시더니 금세 소문내면 어쩝니까? 달수랑 친한 아이가. 교수님 진짜 관심 있으세요? 뭔데? 이게 사설 투자 프로그램인데 주식이랑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이 투자하시면 무조건 원금 보장해 드리고 매일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진짜? 믿을만 하나? 에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받을 돈만 해도 몇 억은 됩니다. 그러고 영환원이 저 수익금 안 주던가요? 매일 들어오지. 그래? 그럼 나도 믿고 투자 한번 해보자. 손해는 안 볼 겁니다. 네. 그럼 미로 여긴 제가 쏘겠습니다. 무조건 원금 보장. 의심스럽습니다. 이상합니다. 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네. 대박이다 진짜. 형님 어젠 잘 들어가셨습니까? 그래. 어제 골프에 술까지 네가 다 계산했던데 무리한 거 아이가? 에이, 형님한테 그 정도도 못 사드릴까. 오늘 수익금 입금됐죠? 참 형님,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3천만 원? 네, 뭐 그냥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3일 후에 300만 원씩 12번으로 나눠드릴게요. 3천만 원이 넘는데?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이자. 알겠다. 내가 지금 바로 입금 시켜 넣을게. 형님, 고맙습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요. 재진아, 수익금이 며칠째 들어오질 않네. 형님, 지금 프로그램이 다운돼가지고 수익금 인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복구되는 대로 수익금 드리겠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형님, 그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또요? 5천만 원? 그 며칠 있다가 2억 정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거 받는 대로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은 금액이 좀 큰데? 형님,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이자로 10% 드리겠습니다. 알겠다. 꼭 갚아리. 당연하죠. 제가 저번에 빌린 3천만 원도 제가 말한 대로 잘 갚고 있잖아요. 그때 알려준 계좌로 보내면 되나? 네. 굉장히 당당하게 돈을 빌리시네요. 그렇네요. 이 자식 전화를 안 받노. 수익금도 몇 주째 들어오지도 않고.
니 재진이하고 연락되나? 아니, 니는? 내 전화도 안 받네. 니 수익금은 들어오나? 안 들어오네. 재진이한테 내가 투자 처리하겠다고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원금 보장해주겠다고 내 투자금 지가 빌린 걸로 하고 곧 변제해주겠다더니 잠수 타pus다. 니한테도 그러더나. 이 자식 이거 빌린 돈도 안 갚고. 내한테 빌린 것도 안 갚았는데. 아니 이 자식 이거 사기친 거 아이가? 일단 끊어봐봐라. 야, 이미 도망을 간 것 같은데요. 야! 니 어디고? 일단 만나자.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게임을 해서 형님한테 빌린 돈이랑 투자금 사실은 도박 게임하다 날렸습니다. 아휴. 뭐라고? 스포츠 도박 게임? 이게 적당히 따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내도 내놔라. 형님, 게임에서 따면 모두 형님한테 변제 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말 어째 믿노? 제 게임 아이디랑 비번 다 알려드리고 제 돈을 모두 형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돈만 보내주시면 딴 돈은 모두 형님한테 드릴게요. 어? 진짜입니다. 뭐? 게임 딴 돈으로 내 돈을 갚아? 있는 네 돈도 다 잃어놓고 더 이상은 못 기다려준다. 내가 투자한 돈이랑 빌려준 돈 다 갚아라. 형님도 같이 스포츠 도박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빌려간 돈 갚았는데 뭘 돈을 달라는 겁니까? 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 자식이 내 돈 내놓으라고. 자, 이달수 씨 이제 어떡하죠? 도재진 씨에게 투자한 돈이나 또 빌려준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닌데요. 큰일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친한 동생이라서 빌려준 건데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가 운영하는 사설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조건이 솔깃했는데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매일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자 후 일주일간은 약속한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는데요. 수익금 지급으로 신뢰를 얻은 도재진 씨는 이달수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2달도 되지 않아 이달수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도재진 씨가 알고 보니 이달수 씨의 돈으로 도박 게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달수 씨에게 빌린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포츠 도박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이달수 씨에게 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보내주면 딴 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도재진 씨는 이달수 씨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이를 따지는 이달수 씨에게 같이 스포츠 도박을 한 거고 빌린 돈은 다 갚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사건에서 이달수 씨가 도재진 씨에게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미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에게 투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도재진 씨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철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도재진 씨는 투자 원금 반환을 재차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등 이달수 씨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예. 금액 2억 5천만 원이면 상당한데 근데 이달수 씨가 도재진 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기적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네.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이또 불법이지 싶은데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러게요. 비번하고 아이디도 알려줬지 않느냐. 그리고 돈은 내가 다 갚지 않느냐. 준 돈으로. 야,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입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에게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금액을 포함해서 총 2억 5천만 원을 대여해줬습니다. 네. 이후 도재진 씨는 이달수 씨에게 여지껏 이달수 씨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설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도재진 씨는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 이달수 씨에게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요. 우리 민법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경우에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달수 씨가 도재진 씨로부터 맡아두었던 자금 이외에 도재진 씨에게 대한 금은 모두 도박에 사용됐고 또 이달수 씨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박 자금인 걸 알고 빌려준 거면은 돈을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재진 씨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야. 공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의 논리를 네. 딱 실마리를 만들어놨네. 무서운 사람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로 인정되어서 그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도재진 씨가 도박 자금으로 쓸지를 몰랐단 말이죠. 이후에 알게 됐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리 대법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망 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기죄 성립 조건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여금 사기의 경우로는 첫 번째, 돈을 빌리 당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대여금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만약 그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금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둘 중에 해당이 되는 게 있나요? 제가 미리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예. 도재진 씨는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달수 씨와 그 친구인 김영화 씨 이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즉 이달수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도재진 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가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이달수 씨에게 그 사용 용도를 기망했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게 지금 입증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달수 씨나 도재진 씨는 뭐 투자 약정서나 차용증을 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좀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달수 씨는 도재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또는 대화 녹음을 등을 이용해서 도재진 씨가 이달수 씨로부터 돈을 지급받아갈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갔는지 그리고 거짓으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말한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 네. 또는 내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말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재진 씨가 이달수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그 사용 용도를 말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사실 그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냥 감옥에 가면 돈을 못 받잖아요. 이거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대여금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재진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가족이나 배우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달수 씨의 경우에는 민사 청구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게요. 너무 이게 혹한 마음에 쉽게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참 씁쓸합니다. 5%.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단기간 고수익은 절대 없습니다. 한 달에 150%.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달수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에는 차용증 또는 투자 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 또는 투자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또는 문자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익, 고리의 이자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쉽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일요일 오전 10시 55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 더 로이어도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더 로이어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